안녕하세요. 경기 모처에 사는 33살 주부입니다. 제가 공직에 있다 보니 혹여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사는 곳을 밝히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지는 2년째이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사실 저는 한 번의 결혼 실패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인 28살에 이혼했어요. 저의 20대 시절은 곱게 부모님 그늘에서 자란 요즘 아가씨들에 비하면 참 험난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껏 어디에 제 속을 말할 것도 없었는데 이곳에 고백하는 기분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첫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에요. 검찰 사무직 공무원 합격한 이듬해인 26살에 결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22살부터 만나 연애한 사람이고 무려 4년 동안 연애했어요. 저보다 6살 많았던 남편은 조그맣게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먼저 결혼 얘기 꺼낸 사람은 남편 쪽이었습니다. 친정에 도움을 주고 싶었던 저는 결혼을 일찍 할 생각이 없었지만 남편이 적극 결혼 밀어붙이는 바람에 하게 되었어요. 첫 발령받고 나서 나이 어린 미혼 여직원 들어왔다고 저한테 관심 가지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남편은 누가 저 채갈까봐 전전긍긍했고요. 저는 준비된 것도 없이 멱살 잡혀 끌려가듯 어쩌다 보니 결혼했고요. 하지만 첫 결혼 생활이 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고작 2년 남짓이었어요. 전 남편도 저 재혼하기 얼마 전에 다른 여자 만나 재혼해서 잘 산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전 남편 놈이 재혼한 거 보면서 조강지 쳐버리면 벌 받는다는 말도 다 옛말이구나 하고 씁쓸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걸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한테 함부로 상처 주거나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 불변의 진리라는 거, 이미 제 사연 통해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친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어요. 반면 남편은 시댁은 저희보다 형편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저는 언제나 친정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아온 엄마를 잘 알기에 더 그랬어요. 전 쭉 이곳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제가 성인이 되어서 협의 이혼하셨어요. 저는 엄마랑 살았는데 아빠랑은 가끔 연락만 하고 살아요. 부모님은 그 당시 두 분 다 자기 명의 집 한 채 없이 전세살이 하셨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도움은 당연히 못 받았고요. 저도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어 모은 돈이 없었어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알바 전전해가며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 3,500이에요. 하지만 결혼 비용을 보태주실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3,500으로 끝입니다. 시댁이 형편이 낮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집 한 채를 턱턱 해줄 만한 능력은 없어서 시댁살이 하다가 돈 모아 분가하기로 합의했었고요. 결과적으로 시댁이랑 같이 살기로 한 게 엄청난 실수였지만요. 아무튼 결혼하기 전에 예비 시댁에 갔을 때 시모는 차마 남편과 결혼을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시모도 저와 남편이 연애를 오래 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나마 제가 공직에 있다는 게 조금은 저의 안 좋은 처지를 받쳐주었달까요? 하지만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시댁에서 저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은근히 무시하는 듯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나이가 어린 탓에 주변에 일찍 시집간 친구들이 없어서 결혼 준비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예단, 혼수 이런 것도 잘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결혼 준비 물어보시면서 하셨단 말이 있는데요. 예단을 아예 안 할 생각이니? 친구가 많지도 않은데 이불이며 수저며 이런 건 안 해도 현금 예단은 좀 해왔으면 하는데. 엄마랑 상의해봤니? 아직 상의는 안 해봤어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엄마랑 의논해 볼게요. 그런데 어머니가 혀까지 차시며 아유, 부모가 제대로 없으니 네가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거지. 원래 결혼할 때 아무리 간소하게 하더라도 예단은 성이 보이는 게 맞는 거다. 너희 엄마가 그런 말씀 안 하시던? 이렇게 말씀하시며
부모까지 언급하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잘 모르니까 답답하셔서 하는 소리겠지만 그 뒤로도 네가 직업이 없었으면 우리 집에서도 너 며느리로 생각 안 했어. 우리도 해주는 거 많이 없으니 할 말은 없다마는 아무튼 너는 그거 하나로 우리 집에 시집 오는 줄 알아라. 이러신다거나 너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니 생활비는 우리 아들하고 상의해서 내도록 해라. 네가 집 청소랑 빨래는 알아서 했으면 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희 집에서 제대로 배운 게 없을 테니까 당분간은 나한테 살림 잘 배워야 할 거야. 하시면서 매번 저를 무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결혼 전부터 이러시는데 결혼해서 같이 살면 더 힘들 것 같아.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다음에 또 그러면 그냥 참지 말고 나한테 꼭 말해. 결혼 전에는 그래도 남편이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줬네요. 남편이 시모에게 난리를 한번 친 뒤로는 남자친구 앞에서는 조심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다 해결이 된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일을 다닌다고 하지만 시댁에서 같이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는 안 그러는데 뒤에서 저에게 고약하게 구는 일이 많았습니다. 힘든 거 말하자면 참 많은 일이 있긴 했어요. 저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나중에는 남편도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에게 참으라는 말이 돌아오더라고요. 현미, 네가 좀 참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돈 모아서 분가할 때까지만 참으면 되잖아. 매번 우리 엄마 들먹거리면서 배운 거 없이 잘했다고 무시하시는데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오빠를 그런 식으로 무시하면 참을 수 있겠어? 엄마 입장에서는 며느리 욕심 내실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보다 하고 넘겨봐 좀. 매번 나한테 해결해달라니까 나도 엄마랑 사이가 멀어지잖아. 시집살이 하는 것도 힘들고 서러운데 나이 어린 새댁인 제가 홀로 감당하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빨리 분가하고 싶었지만 제 월급은 너무나 작고 귀여워서 생각보다 목돈이 잘 모이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사업을 해도 큰 돈을 만지지는 못했어요. 저보다 조금 많은 수익에서 그마저 찻대고 폿대고 나면 남는 게 많이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 초반에 시댁에 대박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그다지 넉넉지 않게 살던 시댁이 난데없이 벼락부자가 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사는 집은 오래된 구도심 주택이었는데 예전부터 물려받으셨던 땅이 있었나 봐요. 몇십 년 동안 땅값 변동 없어 돈도 안 된다는 것 같았는데 저 결혼하기 몇 년 전부터 개발 계획이 확정된 곳이긴 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보상이 시작되면서 15억을 보상받았습니다. 요즘은 10억이 서울 집 한 채 값도 안 되지만 시댁은 그런 큰돈 만지고 살아본 집안이 아니라 보상금 받고 나서 엄청 부자라도 된 것 마냥 기고만장해지셨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분가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건 아니었고요. 남편 사업이 마침 어려울 때였는데 시모가 사업 자금을 조금 보태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기 아들 사업 자금 보태주시면서 저 들으라는 듯이 싫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네 엄마는 딸 결혼할 때 보태주는 거 하나 없이 공짜로 시집 보내놓고 그냥 끝이구나. 자식 필요할 때 부모가 도와주는 것도 능력인데 말이다. 솔직히 너 말고 다른 며느리 얻었으면 이럴 때 가만히 있었겠니? 친정에서 빌려서라도 남편 도와줬을 거다. 이런 식으로 친정이 가난해서 금전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것에 대해 무시하고 비꼬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건 점점 시모가 저를 무시하는 강도가 세진다는 거였습니다. 툭하면 제게 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이 점점 정도를 지나치시더라고요.
음식도 할 줄 모르고 내 집에서 얹혀 살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니? 나중에 따로 살아도 어찌 살지 눈에 아주 뻔히 보인다. 이런 것도 네 부모한테 배워야 하는 거야. 넌 대체 보고 배운 게 뭐니? 하면서 비꼬시고 제가 남편에게 도움 주는 게 없다면서 다른 집에 돈 많이 해왔다는 부잣집 며느리와 비교질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면 저는 바보같이 따지고 들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이혼을 마음먹게 된 계기는 남편 역시 시댁 형편이 좋아지면서 저를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우리 아들 정도면 훨씬 잘난 며느리 자리 얻을 수 있었다는 말에 세뇌가 된 건지 처음에는 제 편이었던 남편은 어머니가 대놓고 저에게 고약하게 구는 걸 점차 모른 척으로 일관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 번은 가난한 제 친정이 지겹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대놓고 친정에 돈 쓰는 거 지겹다면서요. 누가 들으면 친정에 큰 돈이라도 보내줬다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시집 오고 나서 저는 혼자 있는 엄마가 너무 측은해서 매사에 신경을 썼던 건 사실입니다. 남동생이 있지만 지방에서 직장 생활하고 용돈 보내봤자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월급 받으면 먹을거리 같은 거 조금씩 사서 택배로 보내드렸고 용돈도 많이는 아니고 2, 30만 원씩 남편 모르게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저한테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눈에는 제가 친정을 챙기는 게 구질구질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당신은 왜 같이 사는 우리 부모는 안 챙기고 장모만 챙기는 거야? 처남도 직장 생활 하잖아. 근데 왜 너 혼자만 자식 노릇을 해야 하는 건데? 내가 너한테 생활비 주는 거 네 친정에 다 나르라고 주는 줄 알아? 어지간히 좀 해. 남편 말에 충격을 받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속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매달 자기 돈으로 시부모 생활비는 드렸고 저한테 생활비를 많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100만 원도 안 되게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친정에 억만금을 갖다 바친 것처럼 말을 하니 충격이었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무시하는 거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중에는 대놓고 친정에 쓰는 돈 아깝다 말했고요. 내가 주는 돈 꼽을 쳐서 네 친정 갖다 주는 거 나 솔직히 화나. 그럴 거면 나 너한테 생활비 안 주고 말겠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참 서글프더라고요. 친정이 못 사는 거 그거 죄더라고요. 나는 한없이 안타까운 내 친정이 남편에게는 한치 건너라는 게 서운했지만 어찌 보면 남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요. 결혼하고 좋은 남편 만나 내 인생 빛 좀 보려나 했더니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서 굳이 이런 모진 수모를 견뎌가며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제가 그런 취급당한 거 저희 친정엄마에겐 일절 말할 수도 없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잘 아니까요. 저희 엄마 절대 의존적인 분 아닙니다. 디스크 터지면서도 계속 일 다니시면서 본인 먹고 살 돈 해결하시는 분이고 나중에 병원비 자식들한테 부담 안 지우려고 돈도 알뜰히 모으시는 분이에요. 평생을 부지런히 사셨음에도 넉넉하지 못하게 사는 엄마 처지가 가슴 아파 챙겨드린 게 이렇게 시댁에서 욕먹어야 할 일인가요? 시댁에서 마음 붙일 곳 없이 욕먹는 제 자신이 너무 처량했지만 편안하게 지내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나눌 재산도 없었고 이보다 더 심플한 이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연애 4년에 같이 산 시간이 2년인데 붙잡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이혼하자는 제 말에 남편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뭐였냐면요.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협의 이혼으로 끝내자. 우리 재산 없는 거 네가 잘 알 거고 너 결혼할 때 혼수랑 예단해온 건 내가 계산해서 돌려줄게. 그나마 제가 해온 돈은 돌려준다니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지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은 저인데 이혼을 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이혼남 되는 거 별거 아니라는 생각하셨어요. 아직 나이도 젊고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저보다야 더 좋은 혼처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분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 속으로는 좋아하셨을 겁니다. 남편과는 짧은 결혼 생활 그렇게 끝냈어요. 위자료 명목은 아니지만 먹고 떨어지라는 의미로 준 돈 5천만 원 받고 깔끔히 끝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이래저래 든 돈에 조금 더 얹어준 셈이죠. 서로 중내산에 큰소리치고 이혼한 건 아니었지만 다시는 결혼이라는 거 생각하지 않을 만큼 저에겐 상처였습니다.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면서 저더러 제주껏 잘 살아보라고 한 게 전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네요. 이혼하고 친정으로 다시 왔을 때 엄마는 울음을 참으시면서 요즘 이혼이 무슨 흠이야. 그럼 못돼 먹은 집구석에 내 딸이 더 아까워. 네 나이가 지금 몇이야? 아직 30도 안 됐잖니. 미리 큰 공부했다 생각해. 네 인생 앞으로 얼마나 창창한데 그 집서 시간 낭비 안 한 거 다행으로 알자. 엄마는 오히려 다행이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속상하셨을 겁니다. 주변에는 굳이 이혼한 거 내 입으로 떠들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근데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알게 되면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게 되기 마련이죠. 이혼했다고 직장 생활 지장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오직 목표는 친정엄마와 저의 전셋집 탈출이었어요. 정말 악착같이 돈 모으고 재미난 거 하나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이혼한 돌싱이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혼하고 나서 똥파리 꼬이듯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혼녀라는 거 알고 한번 찔러나 보자 하는 식으로 접근한 사람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고 이혼녀라고 저를 우습게 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완전 철벽 치면서 내쳤고요. 나중에는 누가 소개해준다는 말도 듣기 싫을 정도였어요.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주변에서는 왜 저한테 남자를 소개 못해 안달복달 하는지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넘게 철벽치고 사니까 주변에서도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내가 맘먹은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닌 게요. 제가 아무리 거부하고 결혼은 내 인생에 없다 큰소리쳐도 혼자 살 팔자 아닌 사람은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나 봐요. 제가 다른 지청으로 발령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 안 할 거라 큰소리쳤던 게 무색할 만큼 좋은 사람입니다. 신기한 게 인연끼리는 알아본다는 게 맞는 말인 건지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묘했거든요. 지금 남편은 저 이혼한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 관심 보일 때부터 미리 말했고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저 자체를 좋아해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1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아예 마음고생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해요. 하지만 시어른들은 첫 결혼 때 시댁과는 전혀 다른 분들이셨습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지청에서 커플 나왔다고 유명했어요. 게다가 제가 이혼녀였고 남편은 초혼이었으니 사람들 입에도 많이 오르내렸을 겁니다. 검사 남편에 저는 사무직 직원이어서 은근히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기 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첫 결혼 실패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었던 저지만 지금의 남편과는 큰 문제 없이 지금껏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이 똥자 같은 남편 치우고 벤츠 남편 만나 재혼한 걸로 끝나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재혼한 이후로 전 남편과 얽혀 겪게 된 일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부터가 진짜 기막힌 얘기입니다. 제가 재혼하고 나서 1년 남짓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전 남편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것도 부탁할 게 있다면서요. 저는 전화로 말하라고 했는데 꼭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화로 얘기하면 되지. 만나기까지 해야 해? 무슨 일이길래 그래? 내가 너 일하는 곳으로 갈게. 아주 잠깐이면 되니까 10분만 내줘. 그 인간도 참 뻔뻔한 게 보통은 이혼한 전부인한테 부탁 같은 거 안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점심때 주차장에서 잠깐 보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인간 돈은 잘 벌고 사는지 엄청 비싼 외제차를 끌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또 배알이 꼴렸지만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려고 오는 사람이니 일단 무슨 말 하는지 드러나 볼 심산이었습니다. 반갑지 않은 만남이라 그런가 솔직히 내 입에서도 좋은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결혼하고 아주 팔자가 좋으신가 봐. 이렇게 비싼 차를 끌고 나를 보자고 하고 말이야. 설마 차 자랑하려고 부른 건 아니지? 제가 비꼬면서 말을 하니 그 인간 역시 저를 약 올리더라고요. 봤냐? 내가 너랑 이혼하고 나니까 내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생기더라. 대운이 들어오는지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겁나 돈 많은 여자 만나서 재혼까지 했다 이거야. 너는 아직 혼자냐? 하긴 여자가 한 번 이혼까지 했는데 다시 사람 만나기 쉽겠어? 제가 재혼한 소식은 못 들었나 봐요. 돈 많은 여자 만나 재혼했다 자랑하길래 아, 그러셔? 재혼한 여자가 돈 많다는 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본 거야? 내 말은 그 여자 통장이라도 까봤냐는 거야. 그렇게 돈 많고 대단한 여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당신이랑 결혼하겠어? 근데 당신은 나 재혼한 거 몰랐나 봐? 내가 알기론 당신보다 더 빨리 했는데? 주변에 소식통이 없나 보네. 당신하고 결혼할 때는 그렇게 마음고생했는데 지금 남편하고는 하나 막히는 거 없이 술술 일이 잘 풀리더라. 그 인간은 제가 재혼했다는 말을 듣더니 약간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구질구질하게 살기를 바랬나 봐요. 아, 그래? 흠 있는 네가 결혼까지 할 정도면 그 사람은 뭐 너처럼 한 번 갔다 온 사람이냐? 혹시 애 딸린 사람? 이렇게 제 속을 뒤집길래 저도 받아쳤습니다. 아니, 그 사람 초혼이야. 같은 직장에서 만났고 검사야. 누구랑은 다르게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 내가 존경할 정도지? 남편이 검사라는 말을 듣고는 놀란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래? 검사 남편이라니 너도 나랑 이혼하고 잘 풀렸네. 그럼 내가 부탁하는 것도 수월하게 들어줄 수 있겠네. 영혼 없이 제가 잘 풀렸다는 말을 하며 부탁을 한다길래 뭐냐고 했더니 좋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기 실은 말이야. 내가 고소를 당했어. 직원 한 명 해고를 했는데 그 새끼가 나를 노동부에 고발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검찰에 송치될 것 같아. 그거 어떻게 돼가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없나 해서. 그래도 당신이 거기 일하는 공무원인데 그 정도는 알아봐 줄 수 있지 않아? 내가 사건 번호 말해줄게. 뭐? 그런 걸 나한테 왜 물어? 내가 알아봐 주면 어쩔 건데. 내 담당 업무도 아니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 부탁하니? 그런 부탁은 못 들어주니까 그냥 돌아가. 남편이 검사라며. 그럼 더 쉬울 거 아니야. 부탁 좀 하자. 웃기지 마. 검찰로 넘어오기 전에 변호사 써서 해결했었어야지. 돈 많고 능력 있는 마누라 뒀다면서 변호사 고용할 돈도 없었나 봐?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돌아가. 우리 와이프한테는 말도 못했어. 이런 거 알면 나를 뭐라 생각하겠어. 네가 좀 도와주라. 당신 참 뻔뻔하다. 이혼한 전 부인한테 와서 그런 부탁이 가당키나 해? 재혼한 마누라 자랑 비싼 외제차 자랑만 했으면 참아줄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부탁까지 하는 건 진짜 못 참겠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저는 그 인간 부탁 매몰차게 거절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인간한테 감정이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아쉬운 소리 하러 와서 속 긁어놓는 것도 모자라 염치 없는 부탁까지 하는 거 듣고 나니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게다가 꼴에 어울리지도 않는 비싼 외제차에 대단한 여자와 재혼했다고 뻐기는 게 뭔가 억울하기도 했고요. 저 역시 그 인간이 저와 이혼하고 못 살기를 바라는 못난 마음이 있었던가 봅니다.
내가 검사 남편 만나 결혼해 그 인간보다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인간도 못지않게 부자인 여자 만나 잘 살고 있다는 게 짜증났던 거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 여자도 참 남자 보는 눈 없다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잘난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이혼한 돌싱인 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어쨌든 전 남편 만난 일은 털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포기를 모르는지 그 뒤로 또 저에게 계속 연락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제 핸드폰으로 지금 그 인간 와이프인 듯 보이는 남자의 신분증 찍은 걸 자기 마음대로 문자로 보내놓고는 괴상한 부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연락을 계속 피했지만 이번만은 안 되겠다 싶어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려고 전화를 받아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정사정하면서 자기 말 좀 들어봐 달라고 하기에 일단 말이나 해보라 했죠.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까지 전화했겠냐? 지난번에 말한 거 기억나지? 나한테 퇴직금으로 8천만 원 요구한 그놈이야. 알고 봤더니 내 와이프랑 뭔가 관계가 있는 놈이더라고. 나 고소당한 건 내가 해결해야겠지만 혹시 내 와이프 말이야. 조금 석연찮은 게 있어서 그러는 건데 당신이 혹시 어떤 여자인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뭐? 절대 안 돼. 당신 와이프 신분증을 왜 나한테 보내고 알아보라면 알아야. 나더러 남의 개인정보를 막 조회해보라는 거야?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 잘못되면 나도 쇠고랑 차. 이 일로 더 이상은 나한테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나도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냐? 알았어. 일단 당신 말대로 할게. 심하게 거부했더니 그 인간도 포기하는 듯 싶어 저는 그 일은 덮고 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로 전 남편 놈에게서는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어요. 그런데 참 오지랖 넓은 제가 문제인 건지 아님 전 남편에 대한 연민이 아직도 남아서 그런 건지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남편과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전 남편 만났던 걸 굳이 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모두 얘기했습니다. 여보야, 그 인간 진짜 뻔뻔한 게 나한테는 재혼한 와이프 돈 많다고 자기 인생 기적이라면서 꼴사납게 굴었거든? 근데 뒤로는 지 와이프 뒷조사 좀 해달라고 몰래 신분증까지 찍어 보낸 거 알아? 딱 그 인간이 수준이 그래. 나한테 그런 부탁하는 것도 우습긴 한데 뭔가 그 인간 지금 인생 꼬이는 거 내 눈에도 보이는 거 있지. 이혼한 전 남편 얘기 듣는 게 결코 유쾌하지 않았을 텐데도 남편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거 안 된다고 딱 자른 건 당신이 잘했네. 알아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당신도 큰일 날 수 있어. 근데 뭐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그래? 어디 한번 얼굴이나 보자. 남편이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다는 말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문자 속에 그 여자의 신분증을 한참을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을 들여다보던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겁니다. 김정순? 당신보다 훨씬 못생겼네. 김정순이라? 이상하네.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어디서 봤더라? 여보, 당신 이거 나한테도 하나 문자로 보내줘봐. 어? 이걸 왜? 의아해하는 제게 남편이 이러더군요. 일단 보내놔봐. 이상하게 낯이 익어서 그래. 남편 말대로 그 여자 신분증을 남편에게 전송해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남편이 이러다 말고 제게 전화를 해서는 이러는 겁니다. 자기야, 아무래도 내가 그 여자 누군지 알아낸 것 같아. 우리 마누라가 한 건 했네? 난데없이 그 여자 정체를 알았다는 말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여보, 남의 개인정보인데 혹시 당신한테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그 여자가 뭐길래 그러는데? 걱정 마. 이름하고 얼굴만 가지고 확인한 거니까. 그 여자 뭐 하는 여자인 줄 알아? 글쎄, 사기 전과자야. 그 전에 혼인빙자 사기죄에 보험 사기에
아주 이력이 화려하네. 이름이 특이해서 내가 어디서 들어봤다 했더니 떡하니 숲의 전단에도 있는 여자더라. 참나. 당신 전 남편이란 놈은 대체 뭘 하고 다녔길래 그런 여자한테 꼬였대? 정말이야? 세상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어쩌긴 잡아야지. 자기 전 남편한테 말해. 지금 사는 곳 주소 어딘지 알아오고 혹시 그 여자 지금 집에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집에 언제 들어오는지 자세하게 물어보고 나한테 연락 줘. 그쪽 직원에 수배 요청해서 잡으라니까. 놀랄 일 많이 겪어본 저도 이런 일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시는 꼴 보기 싫은 전 남편과 얽혀서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도 짜증나긴 했어요. 하지만 미운 건 미운 거고 일단 다른 사람에게 사기친 나쁜 년이라니까 그것만 생각하기로 하고 전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저 있는 곳으로 오겠다면서 그날 퇴근 무렵에 제 직장 근처로 달려왔더라고요. 남편에게 들은 말을 전달했는데 남편은 설마 하며 안 믿는 눈치더라고요. 당신이 믿든 안 믿든 팩트는 맞아. 당신 지금 와이프 사기 전과자의 수배 중인 범죄자라는 거. 부자의 대단한 집안 여자라더니 대체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 여자가 돌봐줬어? 당신 만나게? 제발 주제 파악 좀 하고 좀 살아라. 제가 건넨 수배 전단을 보더니 전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솔직히 그거 보고도 그 인간이 안 됐다는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이 여자 나한테도 사귀시려고 한 거네? 이제 어쩌야 하지? 뭘 어째? 잡아쳐 넣어야지. 우리 남편이 도와준다잖아. 당신 와이프한테는 모른 척하고 집에 붙잡아 두고 있어. 시간만 알려줘. 그럼 나머지는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그 다음은 뭐 다들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검사 남편의 도움으로 일이 아주 재빨리 진행되었죠. 전 남편의 집에서 그 여자는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 인간이 붙잡고 있다가 문 열어줬으니 도망도 못 갔겠죠. 저는 못 봤지만 남편 말로는 저항 없이 순순히 잡혀갔다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전 남편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저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전 남편 인생에 똥물 튀기던 여자를 처리해준 셈이 되어버렸네요. 제 인생에서 다시는 보기 싫은 인간이었는데 왜 그렇게 또 볼 일이 생겼던 걸까요?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일 있고 나서 전 남편 놈이 저한테 찾아오지는 않았고요. 전화 연락은 한 번 왔었어요. 근데 같이 살면서도 한 번도 못 들어봤던 말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고맙다. 네가 도와준 덕분에 그년 시체도 알았고 사기당할 뻔한 것도 잘 해결됐어. 사기당할 뻔하다니? 당신은 이미 결혼 사기 당한 거잖아. 그거 말고 또 있어? 알고 봤더니 나한테 퇴직금 안 준다고 고소했던 직원이 그년이랑 같이 작당 모의를 했더라고.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그년이 하라는 대로 한 거지. 내가 눈치채고 당신한테 좀 알아봐달라고 했던 건데 사기꾼인 줄은 몰랐어. 나는 그 직원이랑 와이프가 내연관계인 줄만 알았지 뭐야. 실은 이래저래 나한테 가져간 돈이 꽤 되거든. 그 돈은 아마 못 돌려받겠지? 아, 내 인생이 왜 이리 꼬였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어. 그래, 일단 감사 인사는 내 남편에게 전해줄게. 이런 일로 보는 일 앞으로 없길 바라.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잘 살아. 고맙다는 인사를 들으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좋지도 않았고 그냥 이상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못난 마음이지만 쌤통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그런가 봐요. 나랑 이혼하고 인생 꼬였다며 한숨 쉬는 그 인간 보면서 내가 이겼다 하는 통쾌한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건이 그렇게 일단락되고 나서 그 인간에게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독한 악연은 끝났구나 싶었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아서 결혼 전 알고 지내던 그 인간과 얽힌 지인들과도 다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일이 점차 기억에서 잊힐 무렵
저는 또 한 번 어처구니 없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그 인간 번호를 비롯해 시댁 식구들 번호를 모두 차단해 놨어요. 아마 저한테 연락을 했어도 통화가 안 됐겠죠. 그런데 제가 일하는 직장으로 그 인간이 연락을 한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 인간 목소리 듣고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까지 진지하게 고려했어요. 저랑 꼭 연락을 해야 할 다급한 일이 뭐 있겠습니까? 또 보나마나 아쉬운 소리 할 게 뻔했죠.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 그 인간 한다는 소리가 이거 내가 하는 마지막 부탁이야. 이혼할 때 내가 준 돈 있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거든? 그 돈 당신한테 준 거는 혼자 사는데 보태 쓰라 준 거지 재혼하는 데 쓰라고 준 돈 아니야. 그거 나한테 내놔야겠다. 나 실은 사기당해서 집도 날리고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야. 내가 생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준 돈 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그 돈 주면 다시는 연락 안 할게.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을 뭐 그리 장황스레 하는지 귀가 썩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저한테 맡긴 돈 되찾아간다는 듯 말하는 그 논리도 어이없었고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 구제해줬더니 이거 뭐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잖아요? 완전 선을 넘은 거죠. 정신 차려. 이 인간아. 지금 누구한테 돈을 내놓으래? 당신 부모한테 받은 돈은 다 어쨌냐? 뭐? 재혼하는 데 쓰라고 준 돈 아니라고? 야, 말은 똑바로 해. 네가 나한테 1억을 줬어? 2억을 줬어? 내가 니네 집에서 시집 올 때 해온 돈만 3,500이야. 2년 동안 내 월급 당신네 집에 쏟아부은 거 생각 안 하냐? 이딴 개소리 하려고 내 직장까지 전화했어? 당신, 내 남편 누구인지 잊었나 본데 내 남편 검사야. 이제는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당신 고소미 한 번 더 먹어볼래? 제가 불같이 화를 내는데도 남편은 저한테 울먹거리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말 잘못했다. 너한테 도와달라고 할 명분이 없어서 갖다 붙인 거야. 내가 다 사과할 테니까 이번 한 번은 사정 좀 봐줄 수 없겠어? 우리 부모님 돈 없어. 이미 내가 다 끌어다 써서 겨우 집 하나 지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또 손을 벌려. 주변에 도와달라고 할 인간이 고작 나뿐이라니. 당신 인생도 참 가련하다. 이번 일은 내가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넘어갈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 한 번만 더 이러면 바로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각오해. 알겠어? 그게 그 인간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 지금까지는 아무 연락 없었고 들은 소식도 일절 없네요.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 인간 다 말아먹었다고 하지만 그건 본인 말이고요. 아마 수아는 좋은 사람이라 뭐든 해먹고 살 겁니다. 전 남편 놈이 저한테 돈 부탁한 건 남편에게 말하진 않았어요. 사람 좋은 남편이지만 그거 알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비밀로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에게는 있었던 일을 죄다 얘기했죠. 사건 전말을 다 듣고 난 엄마는 놀라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는 거야. 원래 조강지처만한 처 없다 그랬다. 그놈이 너 무시하고 내친 거 죄 받는 거지 뭐겠어? 못된 년 만나서 된통 당해봤으니 알겠구나. 지가 지발로 복 찼다는 거 말이야. 엄마도 참, 그때는 내 처지도 그리 잘난 거 없었는데 뭐. 사람 볼 때 심성이 제일 중요한 법이야. 너 봐라. 너무 착하기만 해서 사람한테 치이고 손해보고 산다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신랑감 만나서 떵떵거리면서 살잖아? 그게 다 네 복인 거야. 암튼 엄마는 속이 다 시원하다.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야. 엄마 하는 말 들으니까 그동안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엄마도 속이 많이 상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 잘 사는 거 보고 다 잊었다 하시지만 그렇게 통쾌해하시는 거 보니까 좀 우습기도 했고요. 친정엄마는 LH에서 공공분양받아서 입주하셨고 아직까지도 일을 하십니다. 제가 용돈을 많이 드리는데도 그 돈 받는 거 미안하시다고 쓰지도 않고 모으고 계시고요. 어렵게 살 때 생각하면
제가 지금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게 가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엄마 말대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다 복인 걸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저는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어릴 때 좀 더 약은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혼 같은 거 안 하지 싶었을까 하는 마음도 가끔 듭니다. 아직 제가 인생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나이라 그런 거겠죠? 첫 번째 결혼해서 불행하게 보낸 그 황금 같은 20대의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불쌍해요. 저는 제 사연 듣는 분들께 남녀 관계에서 너무 헌신하지 말고 조금은 계산적으로 야같다 싶게 연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상황이 조금 처지더라도 절대 약자가 되어서 끌려가는 연애나 결혼을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제 사연 어떠셨어요?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우연이 정말 존재하기도 합니다. 바로 제가 겪은 이번 일처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살면서 개인적으로나 일적으로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죄 짓는 일 없이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선행도 그렇지만 악행 역시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맞더라고요. 저도 지난 과거만 억울해하기보다는 지금 남편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